금요일이죠. 조선야사실록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뭐 야사실록이라고 해서 야한 게 아니야. 들 야자를 써서 들판의 이야기 야사실록입니다. 오늘의 조선야사실록 주제는요, 기네스북인데요. 기네스북은 사실 1954년부터 있던 겁니다. 각종 전세계 신기한 분야에서 도전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수여를 하는 상인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없었잖아. 하지만은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도요,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각 분야에서 아주 특이한 분야에 1등을 했었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게 당연히 학교에서는 별 수 없었던 얘기고. 자, 그러면 오늘 조선야사실록은요, 조선시대 500년 전에 있었던 특이한 이력들로 각 분야에 최고가 된 사람들의 한번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야사실록, 야한 거 아님. 첫 번째로요, 조선시대에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벼슬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진은 없어요. 이 사람의 사진은 없고 워낙에 옛날이기 때문에 기록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진 않아. 묘가 있어요. 사진 볼게요. 여기 요 분인데요. 이 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묘들이 비슷하니까 좀 어렵겠죠,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인물은요, 바로 정원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원용 씨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과연 그러면 이 정원용이라는 사람이 몇 년간 관직에 있었는가, 관직 생활을 몇 년간 했냐, 이 부분인데요. 놀라지마. 무려 72년이나 관직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와, 씨, 72년이면 조선시대 72년이면은 거의 수명을 다 한 거 아니야? 70살 이상이면, 그죠? 근데 그럼 더 살았다는 거네. 첫 관직이 20살 때부터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91년, 92년을 살았던 거야. 20살에 문과에 급제를 하면서 관찰사 일을 했습니다. 관찰사는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급 정도 되는 직책이에요. 그러면서 판서까지 올라가요. 장관이죠. 그 다음에는 뭐 좌의정, 우의정 거쳐서 66세에 영의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왕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씨잖아요.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상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자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거쳐간 임금만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까지 5 임금을 섬겼습니다. 와, 뭐 대단한데, 이 사람은. 되게 명이 길었네, 일단, 그죠? 평생 이 사람이, 정원용이라는 사람이 좀 근면성실한 편이었고, 당시 조정에 있을 때 그 조정이랑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베리머치, 소머치, 투머치하게 검소했대. 완전 검소했대. 그래가지고 뭐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이런 면 때문에 청백리라는 호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 초기에는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후기에는 정원용이 있다라면서 두 명을 상당히 자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원용은요, 조선시대 기네스 가장 오래 관직에 있던 사람 외에도요, 전 세계 기네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야. 경산일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기인데요. 이건 뭐 현재 다시 쓰여져 가지고 이제 6권으로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게 정원용이 관직에 오를 때부터요, 사망할 때까지의 71년 기간을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원용이 17권에 썼대요. 일기장만 17권이 나왔던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전체 분량이요, 9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현재 세계 최장기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경산일록.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이 집안의 자손들이 모두 다 일기 쓰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었나 봐. 일기를 되게 오래 썼어요. 정원용의 아들이 50년간 15권의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그 손자가 39년간 19권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증손자도 50년간 15권의 일기를 기록해줬어요. 이게 남겨져 있다는 거지. 4대에 걸쳐서 약 20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집안의 4대의 일기만 가지고도요, 조선 후기의 정치사를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였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기네스북 알아봤습니다. 가장 오래 관직에 있었고 세계 최장기 일기를 쓴 조선 후기의 문신 정원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선시대 기네스. 과거 시험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사람으로는 좀 뭐랄까 하기 힘든 많은 나이에
자기의 도전에 성공해서 인간 승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땐 좀 감동스럽기도 해. 그죠? 자,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두 번째예요. 조선왕조 사상 최고령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83살의 나이에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아. 그죠? 당당하게 최고령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박문규라고 합니다. 박문규 할아버지인데요. 최고령 급제라는 새로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떠난 조선시대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83살의 나이에 과거를 봤다라 뭐 취미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꼭 과거 시험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이게 어떤 자신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이 박문규 옹께서는 과연 몇 차례나 과거 시험을 봤을까라는 건데요. 과거 시험은 뭐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있기도 하고 뭐 10년간 과거 시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라고 나라에서 그 공지사항이 내려올 때까지 공부만 해야 돼. 기한을 그걸 잘 몰라 사실 막상 오지 않으면은. 자, 약 50년 정도를 과거 시험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수십 번은 봤던 것 같아. 그치? 한 2년에 한 번씩만 과거가 열려도 2, 3년에 한 번씩만 20번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80이 넘은 나이에 왜 굳이 끝까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을까를 좀 알아야겠죠. 조선시대에 있어서 과거란 무엇이길래 80이 넘은 나이에도 과거 시험에 집착하게 되는지 조선시대 사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는 문신과 이제 무신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무예를 닦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뉘는데 무신 중심의 사회예요. 특히나 압도적으로 문신. 그러니까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어. 조선시대는요. 그러니까 문관에게 가문의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는 거죠. 과거 시험을 보면. 그래서 부의 축적도 당연히 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죠. 그리고 뭐 양반집의 규수까지 이쁜 규수까지 중매가 막 들어오고 수많은 특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과거 시험이 또 그리고 양반들에게는 유일한 출세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우리 아들의 과거 시험을 보는 일에만 투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문이 흥하냐 망하냐가 달려있던 거죠. 유일한 출세길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 과거 시험 자체가요, 경쟁률이 상당히 빡세요. 아무래도 붙기만 하면은 출세가 보장되다 보니까 전국 팔도에서 수만 명이 몰리겠지. 나 책 좀 읽소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리죠. 여기서 약 200명만 뽑습니다. 한 번 시험 있을 때. 이게 뭐냐고 합격률이 이게. 그러니까 시험도 사실 속과랑 대과가 있어요. 속과를 먼저 처음에 봐야 돼요. 이 시험에 합격한 200명이요. 성균관에 입학을 합니다. 국립대학이죠. 그리고 이 성균관에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매일 출석을 해야 돼요. 하루 1점씩 출석을 합니다. 이게 성균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1점을 주는 거야. 출석으로 인정이 된대. 그래서 300점을 채워야 되고요. 시험도 뭐 열흘에 한 번씩 볼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있거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거쳐서 그 200명 중에 총 33명을 다시 추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과 시험을 봐요. 자, 근데 이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 지금 말하는 박문규 옹입니다.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죠. 와, 이게 얼마나 간절하면은 83살에 했다는 거야. 이거를 대단하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83살인 할아버지가 수능을 봐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까지 붙은 겁니다.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1887년도였는데요. 급제를 했어. 이때 1887년도에 급제를 했으니까 뭐 나라의 직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뭐 관리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종이었거든. 당시에 고종의 특명으로 병조참의라는 직책을 제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의 바로 아래 정도 되는 꽤 높은 직책이었죠. 자, 받았어. 왕에게.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한을 풀어서 그런지 직책을 받고 다음 해에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버립니다. 이게 뭐야. 안타깝잖아. 그죠? 뭐 나란 일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은데 안타깝죠. 그래도 뭐 한은 풀었다. 이런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네스였어요. 조선시대 사상 최고령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박문규 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역사 인물 사전에
나오는 최장수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우리 뭐 위인전이나 뭐 조선 왕조실록 기록 다 뒤져봤을 때 일단 99세까지 살았답니다. 와 씨. 지금도 99살까지 사는 경우 상당히 좀 드문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99는 와 이거 뭐 좋은 음식을 뭐 얼마나 많이 드신 거예요 이거. 야, 주인공은요 바로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홍유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유손은요 조의제문을 썼다가 연산군에 의해서 부관 참시를 당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서 글 공부를 했어요. 시인이었어요 홍유손. 좀 뭐랄까 기록상 좀 특이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 남겨진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당시에 세조가 단종을 강제로 몰아냅니다. 지가 왕하려고. 그래서 정권을 휘어잡아요 강제로. 그러자 홍유손은요 나 그때 조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과거에 급제를 한 상태였지. 그러니까 조정과의 인연을 끊어요. 아 이게 뭐야 이거는 너무 왕으로서 너무 배은망덕하다. 선왕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라 정치라는 거에 관심을 딱 끊어. 미련이 떠나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막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공부하면서 뭐 조정을 풍자하는 이런 내용의 시를 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이었는데 이 스터디 그룹의 이름이 당시에 청담파라고 해요. 우리 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청담파.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술 먹고 놀기. 뭐 시 쓰는 것도 뭐 쉽게 라임 대결하는 거죠. 누가 운율 잘 맞춰서 맛깔나게 잘 쓰는가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청담파 사람들이 식견이 후덜덜하다 보니까 쓰는 글마다 이 문장 한 줄 한 줄이 묵직한 팩트 폭행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아씨.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이 청담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그러던 도중에 스승인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왕한테 상소하는 거야.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좀 까는 내용을 썼던 걸 조의제문이에요. 그걸 썼던 것을 핑계로 제자들까지 청담파들까지 처벌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제주도에 유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풀려났는데 조용히 살았어요. 그 뒤로는.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네스야. 당시 조선시대의 어떤 그 혼인을 보면은 남자는 보통 이제 10살이 좀 넘어가면 장가를 가요.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좀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봤죠. 꼬마 신랑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간단 말이야. 근데 이 홍유선 씨는요 76살에 이미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미 죽기 직전의 나이인데 76살에 첫 장가를 간 거예요. 첫 장가 76살에 거기에 애까지 나왔어요. 이게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거야. 최고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한 사람 76살. 뭐 거의 기인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조정에서 일하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놀다가 유배 갔다가 풀려나서 76살에 결혼하고 애 낳고 99살까지 살았습니다. 상당히 파란만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홍유손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떤 인물 사전을 봤을 때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최장수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 봐봐.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이 무슨 상황 같아? 지금 보면 이게 대문에 금줄 걸려있죠? 뭐 고추 매달려있고 애 낳았네. 아들이네 아들. 그죠? 자 아이를 낳은 얘기를 해볼 건데 방금 전에 홍유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뭐 76살에 결혼했고 아이 낳았다고. 근데 이것보다 더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본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 사상 가장 늦둥이를 낳았던 사람인데 이름이 심수경이라고 합니다. 심수경 씨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이제 살던 사람인데 우의정을 지냈었어요. 심수경이라는 사람은요 75살 그리고 81살에 등남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81살에 이게 되나? 이런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되나? 가능해? 이 양반도 뭐 엄청난 것들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그죠? 힘이 이게 근데 진짜로 이 심수경이라는 사람이 힘이 좋으셨나봐. 기생을 또 여러 명을 첩으로 두고 있다라고도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참 워너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힘만 좋은 게 아니야. 이 심수경은요 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를 하고 팔도 관찰사를 모두 역임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조선시대 기네스에 올라 있습니다. 요거를 말하고 싶어 나는.
관찰사, 아까 말했죠. 지금으로 치면 도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도청만이 아니고요. 약간 법원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권이 있었단 얘기지. 사법권이 있어서. 관찰사는 근데 당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8개 있었습니다.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이렇게 관찰사를 두고 있었어요. 이거를 모두 차례로 전국을 돌면서 다 했다는 거지. 자, 사법권 얘기했었죠. 도청이 이제 법원이랑 합쳐진 개념이라는 게 여기인데, 심수경이 여기 짱이니까 일장을 먹으니까 관찰사에서 이 지방에 갈 때마다, 이 지방에서 일할 때마다 뭐 잘못된 일들을 뭐 법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처벌하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었죠. 이거를 팔도를 다 돌면서 했다는 건요, 지금으로 치면은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에서 다 일해본 경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당시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 사고 있었는지 아마 빠삭했을 거고요. 그 전국을 돌면서 일했기 때문에 인맥도 상당히 후덜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심수경이요, 대단한 사람인가봐. 이율곡의 후임으로 내정이 돼가지고 병조판서, 국방부 장관이죠. 병조판서 지냈고 우의정이 되었었고 청백리에 뽑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되게 청렴결백하고 뭐 그랬었나 보네. 조선 왕조실록을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방송 보면서 청백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었죠. 무슨 말이냐면, 청백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황희정승 편 하면서 이제 처음 나왔던 말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이상적인 관료상, 그러니까 올해 공무원상 뭐 이런 거야. 청렴결백한 신하에게 내리는 칭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청백리를 하는 게 아니야. 조정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너 청백님 청렴함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칭호야, 칭호. 심수경은 또 이제 77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병사를 이끌고 참전합니다. 나이가 80이 다 들어가면요, 전쟁터에 일단 애초에 나라에서 전쟁터에 내보내지를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진해서 참전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청백리인 이유도 이거야. 아버지가 중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심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기묘사를 일으켰던데 하여튼 좀 중심이 됐던 인물이에요. 당시에 이제 기묘사가 뭐냐면은 상대 세력의 정치인들을 죽이거나 조정에서 내쫓았던 일인데, 이 기묘사 이후에 심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후회를 해. 아, 내가 그 당시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역사적인 과오를 범했다. 후대의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막 후회가 뒤늦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자기 아빠가 그런 일을 저지를 걸 알았지. 그래서 아버지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늙은 나이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참전했었던 거죠. 이런 기록으로 인해서 심수경은요, 역사적 교훈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아버지의 허물을 지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 이런 사람은 81살에 자식 낳을 수 있어. 인정.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했고요. 네 번째 기네스는 8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고 팔도 관찰사까지 모두 역임했었던 후덜덜한 워너비 남성상 심수경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완전하게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 이 당시에는 있어. 귀천이 있고, 한 번 쌍놈은 뭐 영원히 쌍놈이고,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지. 이게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조선시대에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인 농사꾼 신분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네스가 이거예요.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까지 올라갔던 사람. 1849년 24대 임금인 헌종이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음 왕을 내정하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러자 이 헌종의 어머니인 순원왕후의 명으로 인해서 강화도에서 농사꾼으로 살고 있던 이원범입니다. 이 사람이. 철종의 본명이 이원범이에요. 이원범을 데려와서 조선의 25대 왕 철종으로 앉혀버립니다. 이원범도 이씨죠. 왕의 성씨를 가진 왕족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왕족의 후손이 농사꾼을 하고 있냐는 거지. 자, 이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철종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이야. 아버지가 영모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 가문이 모두 유배를 가버려요. 가족이.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이원범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배 살고 있던 역적의 가문이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뭐 어떻게 농사꾼 해야죠. 예. 농사꾼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때?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지. 전혀 없었죠. 왕이 된 거는요 19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사꾼 환경에 있던 이원범이 갑자기 왕이 돼버렸잖아. 궁궐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관 쓰고 막 의복 입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이 원래 되면요 제왕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갖춰야 할 이 마인드를 배우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전혀 못 해보고 덜컥 왕이 돼버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뭘 알아 이 사람이. 뭐 상소문이라도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다행인 거지.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냐고. 왕이긴 한데. 이러니까 어때? 탐관오리들이 날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당시 조선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철종이 왕인데 나란 일을 못 보니까 어때? 정치를 일단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전왕이었던 헌종의 부인인 안동 김씨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훈수를 둔 거야, 철종 옆에서. 그리고 거의 뭐 최순실 정도의 영향을 휘둘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철종에게도 자기 가문의 안동 김씨 여성과 혼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한테 거의 실세가 됐잖아, 자기가. 그리고 왕의 부인도 자기 가족이야. 거의 안동 김씨의 손에 의해서 왕권이 나란 일이 좌지우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대왕대비가 아무리 전왕의 부인이고 정치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왔다고 하지만 정통성도 없고 성씨부터, 그리고 왕으로서의 학문도 익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질부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긴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이 틈을 타서 탐관오리들이 횡행하면서 환관정치가 시작됐고요. 백성들의 등골을 빨기 시작했던 거죠. 철종은 왕동 김씨 세력에 의해서 거의 뭐 꼭두각시 왕이었던 거예요. 실권이 없다 보니까 왕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왕다운 일을 하질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죠? 자신감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농사꾼인데 왕으로서 어떤 궁중 예법을 또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의 몸에도 안 맞고, 그러면서 뭐 술과 여색에 빠집니다. 결국 어떤 안식을 여기서 찾아야겠지. 술과 여색, 이거에 빠지면서 농사로 다져졌던 그 강철 체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병치레가 막 생겼대요. 그래서 재위 14년 만에 33살의 나이로 병으로 죽게 됩니다. 8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요. 자식들도 뭐 유난하게 다 단명을 해가지고 아들과 딸도 모두 일찍 죽었고. 그래서 이렇게 철종은요 사실 이렇게 기네스에 올라 있어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최고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어떤 이런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용만 당했고 어떤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기네스였습니다. 철종 이야기였어요.